밤이 되자 수원시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옷을 입었다.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새로 들어선 신도시들은 이 유서 깊은 도시의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 화려함의 중심, 수원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하나인 인계동에 위치한 황제노래타운은 마치 궁전처럼 웅장하게 빛나고 있었다. 반짝이는 대리석으로 마감된 외벽, 쉴 새 없이 색을 바꾸는 LED 조명, 그리고 입구 앞에 늘어선 고급 외제차들 덕분에 황제노래타운은 경기도에서 가장 호화롭고 수준 높은 유흥업소 중 하나로 꼽혔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곤 했다. 이렇게 화려한 곳일수록 벨벳 커튼과 귀를 찢는 음악 뒤에는 사회의 가장 어두운 심연이 숨겨져 있다고.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끔찍한 범죄가 무서운 침묵 속에 감춰지는 곳, 황제노래타운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2022년 9월의 어느 늦은 저녁에 시작된다. 40대 중반의 영업부장 박진우 씨는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후 몇몇 거래처 파트너들을 데리고 황제노래타운을 찾았다. 박 부장은 신사적이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남자였다. 복잡한 장소에서 접대를 해야 할 때가 많았지만 그는 항상 자신만의 선을 지켰다. 늘 그랬듯 업소의 실장은 박 부장의 룸으로 맥주를 따르고 노래를 예약해줄 여직원 몇 명을 보냈다. 그 중에는 자신을 김소희라고 소개한 아주 어린 아가씨가 있었다. 소희는 강원도 산골 소녀처럼 예쁘고 맑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감출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모든 일을 기계적으로 처리했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으며 가끔 복도에서 들려오는 관리자들의 고함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소희 또래의 딸을 둔 아버지로서 박 부장은 예민하게 그녀의 이상함을 즉시 알아차렸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순간 그는 소희의 소매가 우연히 걷어 올라가면서 손목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듯한 몇몇 멍 자국을 보게 되었다. 소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박 부장은 다른 손님들처럼 무례하게 행동하는 대신 오히려 소희에게 아주 정중하게 말을 걸었다. 그는 그녀의 고향과 가족에 대해 물었다. 이 예상치 못한 친절함은 마치 그 젊은 아가씨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 듯했다. 영혼 없던 그녀의 눈에 문득 희미한 빛이 스쳤다. 그날 소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박 부장을 배웅할 때 그의 파트너들이 신경 쓰지 않는 틈을 타 작은 목소리로 절박한 부탁 한마디를 건넸다. 다음에 오시면 저를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이야기만 하고 싶어서요. 그 부탁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박 부장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했다. 그는 그녀의 애원하는 눈빛과 손목의 멍자국을 잊을 수가 없었다. 며칠 후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그는 혼자 황제노래타운을 다시 찾았다. 그는 소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끄러운 음악도 의심의 눈초리도 없는 단둘만 있는 노래방 룸 안에서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억울함과 서러움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박 부장에게 자신의 비극적인 삶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강원도 출신이며 이곳에 일하러 왔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업소의 주인이자 강철이라는 별명으로 악명 높은 최강식과 그의 아내 이선주라는 잔혹한 부부는 처음에 SNS에 고액의 월급을 약속하며 서빙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올렸다. 하지만 그녀가 이곳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들은 신분증과 휴대폰을 모두 빼앗고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게 한 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했다. 그 후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며 그녀와 다른 수십 명의 아가씨들에게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굶기거나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박 부장은 격분하며 소희에게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지만 소희는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안 돼요, 아저씨. 그 사람들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예요. 여기서 말을 안 듣고 반항하던 언니 2명이 몇 달 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박 부장이 되물었다. 그 언니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나 언니랑 지연 언니였는데 강원도 산골 출신이었어요. 두 언니는 성격이 강해서 도망치려다 잡혔어요. 그놈들이 언니들을 죽기 직전까지 때렸어요. 그날 밤 이후로 아무도 그 언니들을 보지 못했어요. 사모님은 말을 안 들어서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요.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왜 언니들 짐이 아직도 여기에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부부에게 살해당해서 이 업소 어딘가에 시신이 숨겨져 있다고 말해요. 소희의 말에 박 부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문명화된 도시 한복판에 이런 끔찍한 장소가 마치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잔혹한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외면할 수 없음을 알았다. 이것은 더 이상 소희라는 한 소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여러 생명에 관한 문제였고 반드시 빛으로 드러나야 할 범죄였다. 그는 소희에게 큰 돈을 쥐어주며 몸조심하라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녀와 다른 사람들을 구해줄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소희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고 순종적인 척하며 자신의 소식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다. 노래타운을 나온 박 부장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경기 도남부 경찰청으로 직행했다. 그는 형사과 당직실로 들어가 특별히 중대한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책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처음 당직 경찰관들은 유흥업소 손님이 성매매 활동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듣고 다소 의구심을 가졌다. 하지만 박 부장이 소희의 말을 자세히 설명하고 특히 두 여성이 살해되어 시신이 은닉되었다는 정보를 전하자 사무실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감에 휩싸였다. 사건은 즉시 경찰청 지휘부에 보고되었다. 대형 특수사건 수사 조직 능력과 결단력으로 유명한 강력계 총경 김태진이 직접 사건을 맡게 되었다. 그날 밤 즉시 비밀 수사팀이 꾸려졌다. 김 총경은 이 사건이 극도로 어렵고 위험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유일한 정보원은 손님 한 명과 감금 상태에 있는 한 아가씨뿐이었고 이들은 위협을 받으면 언제든 진술을 번복할 수 있었다. 보호 세력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황제, 노래타운과 같은 복잡한 장소를 확실한 증거 없이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뱀을 건드려 풀숲만 놀라게 하는 격이었다. 범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의 입을 막을 시간을 벌어줄 뿐이었다. 더 나쁜 것은 용감하게 제보한 아가씨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김 총경은 최후의 그물을 치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길고 비밀스러운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세 가지 주요 방향으로 나뉜 상세하고 대담한 수사 계획이 수립되었다. 첫 번째, 한 팀은 외곽 수사를 진행하여 최강식, 이선주 부부와 황제 노래타운에 대한 모든 공개 및 비공개 정보를 수집한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전과 기록은 있는지. 두 번째, 사이버 수사팀은 CCTV, 회계장부에서부터 최 씨 부부의 SNS 계정에 이르기까지 업소의 데이터 시스템에 원격으로 침투할 방법을 모색한다. 불법 활동의 단서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나와 지연의 신원에 대한 어떤 흔적이라도 찾아낸다. 세 번째,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방향으로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며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잠입수사관을 업소 내부에 투입해야 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작전이 준비되었다. 수사팀이 꾸려지자마자 각 수사팀은 즉시 침묵 속에서 임무를 시작했다. 경험 많은 경감이 이끄는 외곽 수사팀은 신속하게 황제 노래타운 주인 부부의 윤곽을 그려냈다. 최강식 45세, 별명 강철. 그는 수원 토박이가 아니었다. 거친 항구도시 출신으로 과거 상해죄로 전과 기록이 있었다. 최강식은 빈손으로 수원에 와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온갖 수단과 잔혹함으로 빠르게 세력을 구축하고 황제 노래타운 제국을 건설했다. 그의 강철이라는 별명은 무표정한 얼굴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막는 자들을 처벌할 때 보여주는 냉혹함과 잔인함 때문이었다. 그의 아내 이선주 40세는 더 무서운 미스터리였다. 그녀는 복잡한 과거를 가졌고 최강식을 만나기 전 여러 대형 룸살롱과 바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 예리함과 뒷세계에서의 경험으로 이선주는 황제 노래타운의 모든 사업 활동 뒤에 있는 실질적인 두뇌였다. 최강식이 대외관계, 보호 세력 관리, 폭력을 동원한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동안 이선주는 직접 아가씨들을 관리하고 선발하며 교육했다. 그녀는 사람을 보는 예리한 눈을 가졌고 남편의 구타보다 더 무서운 심리적 고문 방법을 사용했다. 한편 사이버 수사팀은 거의 뚫을 수 없는 벽에 부딪혔다. 업소의 CCTV 시스템은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었지만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덮어 씌워지는 폐쇄 회로 시스템이었다. 원격 침투를 위한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이는 범죄자들의 전문성과 신중함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었고 내부로 사람을 투입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게 했다. 이 무거운 책임은
강력계에서 가장 뛰어난 2명의 형사에게 맡겨졌다. 세련된 외모와 능숙한 말솜씨를 가진 박민준 경위가 신흥부자 플레이보이 역할을 맡았다. 젊고 아름답지만 무술 실력이 뛰어나고 정신력이 강한 여영사 한지윤 경위는 더 위험한 임무를 맡았다.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아 상경한 아가씨로 위장하여 황제 노래타운에 직원으로 잠입하는 것이었다. 잠입 수사가 시작되었다. 김 사장이라는 이름의 건설업계 재력가 역할을 맡은 박민준 경위는 금세업소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물 쓰듯 돈을 쓰고 직원들에게 후한 팁을 주며 능숙한 말솜씨로 그는 점차 강철 최강식에게 접근했다. 술자리에서 과시하기 좋아하는 성격의 최강식은 점차 업소의 운영 방식과 보호 세력망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흘리기 시작했다. 한지윤 경위의 임무는 몇 배나 더 힘들고 위험했다. 강원도에서 일자리를 찾아 집을 나온 솜이라는 이름의 아가씨 역할을 맡은 그녀는 황제 노래타운에 면접을 보러 갔다. 마담으로서 사람 보는 눈이 날카로운 이선주는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본 후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채용했다. 한지윤은 즉시 업소 뒤편의 허름한 숙소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거의 20명의 다른 아가씨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녀의 휴대폰과 신분증은 즉시 압수당했다. 이선주는 그것이 아가씨들의 도주나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업소의 규정이라고 말했다. 한지윤의 등 뒤로 무거운 철문이 쾅 닫혔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지옥에 발을 들인 것이었다. 숙소 안에서의 생활은 감옥과 같았다. 아가씨들은 최 씨 부부의 신복 몇 명에게 철저히 감시당했다. 그들은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 반항하거나 도망치려는 의도를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 무자비하게 폭행당했다. 첫날부터 한지윤은 단지 비싼 양주 한 병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한 아가씨가 어두운 방으로 끌려가 기절할 때까지 맞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다. 그 광경은 분노로 속을 들끓게 했지만 그녀는 어리고 겁먹은 표정 아래 그 감정을 숨겨야 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연기력과 기질을 동원해야 했다. 그녀는 순종적이고 다소 어수룩하며 말을 잘 듣는 사람인 척했지만 동시에 다른 아가씨들에게 접근하여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동정과 경계가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점차 빵 한 조각을 나눠주거나 화장을 도와주거나 혹은 그저 밤에 위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과 같은 진심 어린 작은 도움들을 통해 한지윤은 몇몇 아가씨들의 신뢰를 얻었고 그 중에는 박 부장에게 용감하게 제보했던 소희도 있었다. 감시의 눈길이 꺼지고 간수들이 술에 취해 잠든 밤 속삭이는 대화를 통해 한지윤은 소희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곳의 아가씨들은 모두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한지윤에게 미나와 지연이라는 두 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두 사람은 성격이 강해 최 씨 부부의 착취와 폭행에 여러 번 공개적으로 맞섰다. 그들은 도망치려다 다시 붙잡혔다. 사람들이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강철 최강식에게 죽기 직전까지 구타당한 후였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선주는 다른 아가씨들에게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두 사람이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소희와 대화를 나누던 중 한지윤은 가장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되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정보였다. 그날 밤 미나 언니랑 지연 언니가 사라진 그 밤에요. 소희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잠이 안 왔어요. 업소 뒷마당 쪽에서 무언가 깨고 파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큰 정화조 근처에서요. 소리는 거의 밤새도록 계속됐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 뒷마당에 시멘트가 새로 칠해진 자국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정화조, 바로 그것이었다. 수사팀이 기다리던 정보, 한지윤은 돌처럼 딱딱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희열이 차올랐다. 그녀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녀는 저 콘크리트 아래에 두 젊은 여성의 실종에 대한 해답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녀의 임무는 이 극비 정보를 동료들에게 외부로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곳에 잠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임무였다. 비좁은 숙소의 돌처럼 딱딱한 침대에 누워 한지윤 경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화조에 대한 정보, 그 밤에 파내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건 전체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열쇠를 어떻게 밖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것은 거의 해답이 없는 문제였다. 그녀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휴대폰도 편지도 없었고 아가씨들의 모든 활동은 최강식의 부하들에게 철저히 감시당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심하게 아픈 척하며 병원으로 이송되어 외부와 접촉할 기회를 얻고자 했다. 하지만 교활한 여자 이선주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감기약 몇 알을 던져주고는 다른 여직원을 시켜 그녀를 방에 가두고 감시하게 했다.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았다. 한지우는 이제 유일한 희망이 플레이보이 손님으로 위장한 동료 박민준 경위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와 접촉하는 것 또한 매우 위험했다. 노래방 룸에는 모두 감시 카메라가 있었고 직원들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었다. 단 한마디의 말, 부적절한 몸짓 하나가 둘 모두를 탈로 나게 할 수 있었다. 그녀는 기다려야 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의 기다림이었다. 일주일 후 김 사장으로 위장한 박민준 경위가 황제 노래타운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사업 이야기를 하기 위해 최강식과 함께였다. 이것이 바로 한지은이 기다리던 기회였다. 그녀는 이선주에 의해 그 방에 서빙을 하도록 배정되었다. 룸에 들어서는 순간 한지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자신의 동료가 범죄 조직의 두목과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신호를 보내야만 했다.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몇 가지 비밀 연락 규약을 정해두었다. 특정 노래를 요청하거나 특정 종류의 음료를 쏟는 것, 각 행동에는 고유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한지은은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술을 따르고 과일을 깎으며 항상 겁먹고 순종적인 표정을 유지했다. 최강식의 눈이 이따금 그녀를 훑으며 살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그녀는 혼란을 만들어야 했다. 테이블로 얼음을 가지러 가던 중 그녀는 교묘하게 발을 헛디딘 척하며 박민준 경위가 앉아있는 곳 바로 근처 바닥에 과일 쟁반을 쏟았다. 이 칠칠치 못한 계집애가 최강식이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김 사장님. 한지은은 서둘러 무릎을 꿇고 허둥지둥 과일을 주었다. 바로 그 짧은 순간 그녀가 동료와 아주 가까이 있고 최강식의 주의가 바닥의 난장판에 쏠렸을 때 그녀는 아주 빠르게 속삭였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박민준 경위가 듣기에는 충분했다. 뒷마당 정화조, 미나, 지연. 그 아래 노련한 형사인 박민준 경위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는 단지 가볍게 기침을 한번 하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최강식과 이야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큰 충격이 일고 있었다. 그는 동료가 성공했음을 알았다. 정리를 마친 한지우는 방구석으로 물러났고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달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약 15분 후 최강식과 술 한 잔을 비운 박민준 경위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약간 취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정말 즐겁네. 강식아, 노래 한 곡 하자. 아주 옛날 노래, 아주 슬픈 걸로 골라봐. 아, 안동역에서 좋겠다. 오랜만에 듣네. 안동역에서.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사전에 약속한 확인 신호였다. 정보 수신 완료, 임무 성공, 조심하며 대기하라는 의미였다. 한지우는 노래 제목을 듣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곳에서의 지옥 같은 날들이 곧 끝날 것임을 알았다. 그날 밤 노래타운을 나온 박민준 경위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즉시 김태진 총경에게 모든 정보를 보고했다. 뒷마당, 정화조, 미나와 지연이라는 키워드는 수사팀의 모든 가설을 확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 최초 목격자의 진술, 성매매 및 불법 감금 활동에 대한 잠입수사관의 진술, 2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확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신은닉 추정 장소. 그날 밤 김태진 총경은 직접 모든 수사 서류를 가지고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향했다. 증거, 특히 잠입수사관으로부터의 첩보를 검토한 후 검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최강식, 이선주 부부와 모든 부하들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동시에 수사를 위해 부진의 구조물 철거 및 발굴 권한을 포함한 황제 노래타운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되었다. 최후의 그물이 펼쳐졌다. 상세한 공격 계획이 세세하게 수립되었다. 수백 명의 형사, 경찰 특공대 및
기타 병력이 동원되었다. 굴착기, 콘크리트, 파쇄기 등 특수 장비를 갖춘 119 구조대도 출동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다음 날 밤 새벽 2시, 황제 노래타운의 마지막 불빛이 꺼지고 거짓된 정적에 잠겼을 때 대규모 경찰 차량 행렬이 조용히 이동하여 여러 겹의 포위망을 형성하며 그 지역 전체를 완벽하게 봉쇄했다. 전투복 차림에 무기를 든 특공대원들이 위치를 잡았다. 긴장감은 끊어지기 직전의 기타줄 같았다. 김태진 총경이 시계를 보았다. 시계는 정확히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무전기를 들었다. 그의 단호하고 강철 같은 목소리가 밤의 침묵을 깨고 울려 퍼졌다. 전 병력, 동시에 진입하라. 새벽 3시 수원시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오직 황제 노래타운 주변만이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수백 개의 검은 그림자가 전투복 차림으로 조용히 접근하여 여러 겹의 포위망을 형성했고 범죄의 궁전은 완전히 고립된 요새가 되었다. 전 병력, 동시에 진입하라. 김태진 총경의 명령이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지며 마치 신호탄처럼 침묵을 깼다. 즉시 특수장비를 갖춘 경찰 특공대가 강화유리 문과 견고한 철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꼼짝 마! 경찰이다! 라는 외침이 거리 한쪽을 깨웠다. 하룻밤의 일과를 마치고 잠에 취해 있거나 몽롱한 상태였던 최강식의 부하들은 어떤 반응도 할 틈이 없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제압되고 무력화되었다. 한 팀이 노래방 룸 구역을 통제하는 동안 강력계 팀장이 지휘하는 다른 팀은 신속하게 뒤편 숙소로 들이닥쳤다. 철문이 부서지고 형사들이 각 방으로 들이닥쳐 감금되어 있던 약 20명의 아가씨들을 구출했다. 경찰관들의 모습을 본 소희와 여영사 한지훈을 포함한 아가씨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다.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마침내 해방되었다는 안도감에서 오는 눈물이었다. 그 순간 한지훈 경위는 지휘관의 역할로 돌아왔다. 그녀는 신속하게 동료들과 협력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보호했다. 동시에 김 총경이 직접 지휘하는 주력 공격팀은 최강식 부부의 침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직행했다. 두꺼운 원목문이 부서졌다. 안에서 최강식과 이선주는 큰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형사들이 뛰어들어 그들을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차가운 수갑으로 손을 단단히 채웠다. 그들의 평소 당당하고 고귀해 보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극도의 공황과 경악만이 남았다.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범죄 조직 전원을 체포한 후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수색의 핵심은 뒷마당과 의심스러운 정화조였다. 119 구조대가 특수장비와 함께 현장에 동원되었다. 고출력 조명 아래 정화조 뚜껑 위에 새로 부은 콘크리트 층을 파괴하는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두꺼운 콘크리트 층이 뚫리자 부패와 범죄의 냄새인 끔찍한 악취가 진동하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야 했다. 대원들은 방독면을 착용해야 했다. 그들은 내부의 모든 오물을 펌프로 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화조가 비워졌을 때 바닥에서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다. 거의 완전히 부패한 두 구의 백골 시신. 서로 엉켜 진흙과 가장 더러운 것들 속에 잠겨 있었다. 현장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고통과 분노가 모든 경찰관의 얼굴에 역력했다. 그들은 미나와 지연이라는 두 젊은 여성의 실종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이었다. 경찰서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특히 자신들의 집 정화조 아래에서 발견된 두 구의 유골과 구출된 수십 명의 아가씨들의 증언 앞에서 악마 부부 최강식과 이선주는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 그들의 진술은 인간 타락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SNS에 고임금 일자리를 광고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가난한 산골 지역의 젊은 여성들을 수원으로 유인했다고 인정했다. 그 후 신분증을 빼앗고 협박하고 폭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 성매매를 강요했다. 피해자 미나와 지연은 성격이 강해 굴복하지 않고 여러 번 반항하며 도망치려 했기 때문에 최 씨 부부는 그들을 눈엣 가시로 여겼다. 두 여성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자 최강식과 이선주는 짐승 같은 본성을 드러냈다. 최강식이 직접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쓰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내리쳤다. 그리고 짐승보다 더 악독한 심장을 가진 여자 이선주는 남편을 도와 피해자들의 시신을 뒷마당으로 끌고 가 정화조에 던진 후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람을 시켜 입구를 시멘트로 막아버렸다. 그들은 단지 다른 이들을 위협하고 위세를 과시하며 자신들의 지옥 같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냉혹하게 사람을 죽였다. 황제 노래타운 사건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한 인신매매범들의 희생양이 된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의 끔찍한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선 최강식과 이선주는 살인, 불법 체포 감금,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 등 수많은 죄명이 적힌 긴 공소장에 직면해야 했다. 그들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법의 가장 엄격하고 합당한 판결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종결되었고 황제 노래타운은 철거되었지만 그것은 결코 낡지 않는 교훈을 남겼다. 그것은 인터넷상의 쉬운 일, 고수익, 약속에 대한 젊은이들을 향한 경고였다. 또한 범죄와 끝까지 싸우는 대한민국 경찰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결의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어딘가에는 친절함과 선량함에 대한 이야기도 남아있다. 만약 소희라는 아가씨의 용기가 없었다면, 그리고 앞에서 외면하지 않기를 선택한 손님 박진우 씨의 연민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 정화조 아래의 끔찍한 비밀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을 것이다. 151.1 seconds. Use arrow up and arrow down to select a turn, enter to jump to it, and escape to return to the chat.